기동함대의 출정은 아무런 환송도 없이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항해 중 무전을 모두 끄고 무선 침묵을 유지, 승조원들에게도 그 목적지와 임무를 알려주지 않았지요. 항행 루트도 상식을 뒤집어 얼음장 같은 북쪽으로 결정. 선박이나 항공기가 잘 다니지 않는 알류샨 열도 부근으로 크게 우회했습니다. 그마저도 혹시나 낮 시간에 관측당할까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배기가스의 배출까지 최소화했고요. 한편 하와이 그리고 진주만 기지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보기관에서 동경과 호놀룰루 사이를 오가는 메시지를 도청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마 필리핀을 먼저 치겠지 라면서 후방이었던 하와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려 미국은 하와이 내 일본계 주민들이 사보타주를 계획할 것이라 판단, 감시에 용이하도록 항공기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FM대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전함에다가 어뢰 방지용 그물 같은 걸 쳐놔야 되는데 어차피 진주만은 수심이 얕아서 어뢰가 못 들어온다 라며 대비를 해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낙관적이 어쩌면 오만했던 준비태세는 공격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 정체불명의 항공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지만 당직 장교가 이를 아군 폭격기 편대로 오인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와이 현지 시간 12월 7일 07시 49분 마침내 일본군 공격대가 진주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전군 돌격을 명령하는 암호문이 타전되고 하늘을 뒤덮은 일본군 전투기들의 공격이 시작됐죠. 그러나 하와이의 미군들은 그 순간까지도 이를 그저 훈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상공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착한 제1파 공격대는 가장 먼저 미군의 반격 역량을 일소하기 위해 오아후 섬 일대의 비행장들을 공격했습니다. 안일한 예측으로 한 곳에 모아두었던 항공기들은 순식간에 파괴됐고 미군은 요격기가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습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지요. 한편 항공기들이 파괴되는 동안 전함이 모여있던 포드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진주만의 수심이 얕아 어뢰 공격에 면역일 거라 생각한 미군의 예측과는 달리 일본군은 이미 이런 환경까지 속속들이 파악, 얕은 수심에서도 작동하도록 어뢰를 개량해둔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전함들 역시 일본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웨스트버지니아가 7발의 어뢰를 연방으로 맞으며 처참하게 침몰하고 바로 옆에 있던 오클라호마도 어뢰의 옆구리가 뚫리며 그대로 전복되어 버립니다. 또한 포드섬 가장 남쪽에 있던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어뢰를 맞고 구멍이 뚫려 침수돼 버렸죠. 어뢰뿐 아니라 항공폭탄까지 날아들어 함선들을 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탄약고를 적중당한 애리조나는 순식간에 함체가 두 동강 나며 진주만 공습을 상징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네바다는 이러다가 진주만 입구에서 침몰하기라도 하면 기지 전체가 봉쇄된다고 판단, 해안가로 다시 이동하여 스스로 좌초해버렸고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뒤늦게 실제 상황임을 깨달은 미군은 본국의 소식을 알리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요격에 나섰어야 할 항공기들은 대부분 뜨지도 못한 채 파괴, 대공포대에는 실탄이 빠져있는 등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1파 공격대가 물러가고부터 약 30분 동안 어떻게든 혼란을 수습하며 대응 태세를 정비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뒤이어 하와이 동쪽에서부터 쇄도해 들어온 2파 공격대에 의해 다시 한번 비행장이 초토화, 살아남은 함선들도 추가적인 폭격으로 다수가 파괴돼 버렸죠. 일본군 공격대와 기동함대가 유유히 태평양 한복판으로 사라지면서 약 90분간 지속됐던 공습이 마무리되고 미군은 사상자만 3,477명, 함선 19척이 침몰 또는 손상, 항공기는 무려 347대가 파괴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의 피해는 항공기 29대에 불과했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인 교환비를 보여주며 완벽하게 기습에 성공한 셈이었어요. 돌아 진주만 기습이 성공했다는 암호문이 타전되며 필리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도 일본군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와이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중간지대인 괌과 웨이크 섬도 예외는 아니었고, 일본령 남양분도 일대에서 발진한 폭격기들의 공습과 함대의 함포 사격이 수일간 이루어졌지요. 이쪽 섬들은 일본이 꿈꾸는 대동아 공영권에 포함될 최외곽 방어선으로서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와이와는 달리 점령이 목표. 공습을 마무리한 뒤 일본 해군 육전대가 상륙해 전투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12월 10일 새벽 수비군이 즉시 항복하면서 괌이 손쉽게 일본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다만 괌보다도 훨씬 작은 섬인 웨이크 섬에서는 예상보다 격렬한 저항이 있어서 일본군도 300여 명의 사상자와 구축함 한 척이라는 꽤나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가 진주만 공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기동함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기어이 점령에 성공했지요.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유일한 아시아 식민지 필리핀. 같은 시기 미국령 필리핀에도 일본군의 공격이 개시됐습니다. 이 당시 필리핀 방어를 담당한 인물이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 1차 대전에서 활약하며 미 육군 최연소 장군으로 등극. 전역 후 필리핀 자치령 군사고문으로 있다가 일본의 낌새가 심상치 않자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 재입대당해버린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진주만과는 달리 필리핀 방면은 미국도 어느 정도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도 나름의 현지 병력을 육성, 물자를 비축해 두는 등 비교적 미리미리 대응 체계와 작전 계획까지 갖춰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메가더가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무리수를 시전해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필리핀이 침공당했을 시 병력과 물자를 바탄반도로 집결시키고 태평양 함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며 일본군의 발을 묶어둔다는 게 미군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메가더 이 양반이 너무 상남자라서 고작 중국이나 패고 다니던 일본군 상대로 후퇴하고 뭐하고 이러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맘대로 계획을 수정. 바탄반도가 아닌 루손섬 전체 방어도 가능하다며 주력 부대를 일본군의 예상 상륙 지점으로 분산 배치해버린 거죠. 그런데 함정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군 파일럿들의 기량이 미군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 만주사변의 중일전쟁까지 실전 경험 오지게 쌓은 에이스들이 포진해 있던 덕에 일본군은 무려 공중전에서 미군을 압도하며 파죽지세로 전진. 루손섬에 선견 부대를 상륙시키고 순식간에 비행기지를 건설,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천하의 미국이 제공권을 뺏긴 거죠. 여기서부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12월 23일과 24일 동서 양쪽으로 주력 부대까지 상륙시키며 본격적인 쌈 싸먹기에 들어갔고 수도 마닐라는 무방비로 노출돼 버렸어요. 예상보다 강력한 일본의 공세에 뇌정지가 온 메가더는 뒤늦게 고집을 꺾고 마닐라를 무저항 도시로 선포. 깔끔하게 포기한 뒤 바탄반도로 후퇴합니다. 바탄반도는 천혜의 요새로 마닐라로 가는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해안 절벽과 산악으로 이루어진 극악한 지형이라 상륙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데다가 반대편까지 또 섬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어서 이미 요새화가 완료돼 있었지요. 육로야 뭐 이미 뚫려버렸으니 마닐라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도시만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배라도 못 들어오게 막아서 항구를 못 쓰게 만들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통조림은 있지만 캔 따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들자, 뭐 이런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메가더가 일본의 초반 공세에 괜히 전진 배치로 대응하는 바람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거. 농성을 하려면 충분한 병력과 물자를 비축해둬야 하는데 급하게 후퇴하느라 물자가 루손섬 곳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 일본군이 노획해서 안 쓰면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닐라에서부터 몰려오는 피난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식량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군 하면 무한한 보급과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밀어버리는 게 트레이드마크인데 이런 장점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결정적으로 버티면 뭐합니까? 구하러 와줄 태평양 함대가 지금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 열악한 조건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초인 1월 2일 일본군이 마닐라에 무혈 입성. 일주일 만에 루손섬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한 뒤 메가더와 미군이 짱박혀 있던 바탄반도를 향해 포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수비군은 식량 부족에 말라리아 등 열대 질병까지 창궐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필사적인 방어전에 나섰어요. 미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바탄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식량 대금량을 거의 절반 이상 줄여가며 일본군의 공세를 방어해냈습니다만 이것도 1월을 지나 2월로 가면서 점차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바탄반도를 사수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태평양 함대가 행동 불능인 현재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뿐이었는데
한편 필리핀의 미군이 궁지에 몰린 사이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돌아 진주만 공습 성공 신호와 함께 영국령과 네덜란드령 식민지에도 일본군의 전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영국과 네덜란드의 운명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습니다. 독일의 공세를 막기 위해 주력군이 전부 유럽 방면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 전함이나 전차 같은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건 물론 식민지 현지 병력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지휘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는 막장 상태였어요. 광동성 방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던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지던 12월 8일 영국령 홍콩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하면서 영국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개석의 국민당군에게 헬프를 쳤으나 겨우 18일 만에 홍콩이 함락되면서 홍콩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나가리 돼버렸죠. 일본군의 침공 직전 동양 함대 전력을 싱가포르로 옮겨놓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일본 함대가 말레이 반도까지 치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공상이 실현되기 직전이었어요.